11장 법인세 원천징수입니다. 11장 법인세 원천징수는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요, 소득자가 법인이면 원천징수를 할 때 당연히 그 원천징수를 하긴 하는데 뭐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자체는 이미 알아서 세금 신고 잘 할 거야 라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딱 있는 게 거기에 첫 번째 이자 소득. 이자는 무조건 원천징수예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당 소득 중에 투자 신탁 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천징수 세율은 비영업대금, 그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25%. 그 밖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14%. 투자 신탁 이익 배당에 관련되는 거 14%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천징수 하면요,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포괄주의거든요. 전체 가져와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요. 그래서 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아주 큰 뭐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12장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입니다. 이 부분도 뭐 제가 별도로 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의 일환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본세의 10% 내는 건데 사실 이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이요. 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이게 독립세화 돼 있어요. 독립세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사실은 독립세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전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인세는 뭐 공제감면이 되게 많았죠. 근데 공제감면 다 받고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야 될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냈어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독립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는 공제감면 다 받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공제감면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법인세보다 지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국가는 하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세무상의 간섭,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걸로 보여지는데 법인에서는 지금까지 쭉 그래 왔다가 2020년부터 개인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돼 있다 정도. 아직은 특별징수되는 우리 지금 원천징수에 관련되는 지방소득세는요, 그냥 10% 내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3장의 농어촌 특별세의 원천징수. 농어촌 특별세 원천징수도 예전에는 뭐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감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요. 거의 근로소득은 거의 없어졌죠. 보시면 농특세, 농어촌에 관련돼서 좀 도와줘라. 감면받은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 이러한 세금인데요. 근로소득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게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금 없고요. 옛날 조관법이니까 한참 전이죠. 이게 98년인가요? 이때 나왔던 부분인데 미분양 아파트가 확인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사면 그 이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감면해 주는 규정에 일부분 농특세 내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혹시 남아있더라면 대상인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상이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 외에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여기에 농특세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규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지 않아도 돼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그죠? 농가 목돈 마련 저축, 선박투자 등등에 해당되는 만큼은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비거주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자, 원천징수 영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일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는 지금까지는 쭉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을 해왔고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제한 납세 의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 형평이 어긋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된다. 이 규정인데 이 부분에서는 국내 세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조세조약이라는 국제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하면 특별법이거든요. 조약 특별법 우선 적용. 그러니까 조약이 다 맺어져 있으면 국내 세법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조약에 의해서 우선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내 세법을 쭉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조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항상 보기 전에는요. 뭘 봐야 되냐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의 거주지국이 어딘가? 그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득인가 이게 이자인가, 배당인가, 사용인가, 사용료인가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소득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큰 틀에서 보면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지급하는 자죠.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만약에 세금 납부할 게 없으면 비과세 면제 신청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대상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 원천 소득이 뭐냐? 국내에서 발생된 이런 뜻이에요. 국내 원천, 국내에서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하고 있네요. 국내법에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겠다. 뭐 굉장히 많이 열거를 해놨죠. 국내세법 자체는. 그리고 동글뱅이 두 번째요.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구분 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 방법을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거로 2번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의 과세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은 지금 무시하시고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 1호부터 뭐 11호까지 쭉 있네요. 이 규정마다 소득을 규정해 놓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국내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다, 우리나라 거주자처럼 봐요. 똑같이 과세를 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과세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과세하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가 되든지 조세조약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다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국내 사업장이 항상 다툼의 소지가 돼요.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업무 연락 장소를 어디 세무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세무법인 내에 업무 연락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장소를 국내 사업장으로 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보시면 이자, 배당,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 사용료 등등 이런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겠다. 그죠? 여기가 이제 소득세법이니까 비거주자니까 종합소득과세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 부분은 뭐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고요. 퇴직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사업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거주자 동일. 양도소득이요? 양도소득도 거주와 동일하게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 국내 사업장이 없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하고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대금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적 영역 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다. 종합과세 선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퇴직소득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예납적 원천징수.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팔았어요. 이거 양도소득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건물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는데 구입한 사람이 내국법인이야. 내국법인이면 원천징수를 하고 줘야 돼요. 물론 상대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요, 매매가액의 10%. 매매가액이 10% 원칙수 하는데, 아니다. 내가 매매가액이 너무 양도 차익이 적어. 라고 해서, 비거주자가 관련 계약서, 차액 정보를 오픈시키면요, 차액의 20%,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국법인에 하나는 겁니다. 거주자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내국법인에 하나입니다. 이거 최근에 제가 이 건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내국법인이 영농법인이었어요. 네, 모릅니다 해가지고, 모르면,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해서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다 신고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판단이 되면 뭐 추징당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례도 엄청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31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각종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글뱅이 첫 번째,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거기도 이 연락사무소 국내 사업장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줄이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원래 내국세법보다 우선하는 게 조세조약이거든요. 조세조약에 규정된 게 있으면 내국세법은 무시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세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무리 많이 매겨도 이상 매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여섯 번째가 양도소득, 아까 했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 양수자는 원천징수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세금 냈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이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과세 방법. 이건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는 거죠. 법인세법상. 이것도 비슷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죠? 없으면 이것은 소득세법상 유사하게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우리는 233페이지입니다. 2번.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부동산의 양도소득, 뭐 아까 했던 얘기니까요. 역사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4페이지 3번 납세지 읽어보시고요. 4번입니다. 원천징수 시기, 지급할 때가 있고요.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사항은 별도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 보시고요. 2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보면요. 양가로 2번이요. 지급자 세부담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 세금이요. 저도 이제 그 비거주자들하고 이제 계약한 거에 관여를 해보면 이분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세금 띄고 얼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금 띄고 얼마 줘. 이걸로 세후 계약을 하거든요. 세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지급자가 세금 부담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자기는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산하는데 보시면 과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급액이 세후니까 세전으로 환원시켜야죠. 그래서 분모가 1 빼기 원천징수세율 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번 조세조약 중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경우 대부분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9개국 빼고는요. 9개국은 좀 이따 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조세조약 제한세율에 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본세랑 지방세 다 포함해가지고 조세조약상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10%예요. 10%면 본세가 9.09.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0.91이죠. 포함된 개념이니까. 근데 지방세를 포함시키지 않는 9개 나라는 10%라고 하면 11%를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36페이지 동글뱅이 중간쯤이요. 대부분의 조세 조약이 지방세 포함인 거에 반면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등등 9개 나라는 지방세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요. 원천징수 세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율은 아까 국내세법은 봤고요. 양가로 2번 제한세율. 아무리 많이 매겨도 이 부분까지는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한세율. 이 제한세율이 바로 조세조약에 나와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의 특징 3번 총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지국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까지 보시고요. 238페이지 최근에 들어온 게 7번이요. 경정청구.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 귀속자. 그러니까 원래 제한세율을 하지 않고 국내세법으로 원천징수했어요. 그러면 제한세율로 경정청구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참고하시고요. 제한세율은 7번 239페이지입니다.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면세 적용은 신청 필수. 이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240페이지 9번입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3월 10일까지, 나머지는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241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우리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좀 수정해 가지고 여기다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라별로 93개국을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한세율 자체, 조세조약이 체결된 모든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원천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다른 소득 있죠. 이자, 배당, 사용료가 아니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하시면 돼요. 근데 이자, 배당, 사용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매기더라도 국내세법이 높더라도 이 세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율만 가지고 원천징수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회계 프로그램을 범용 프로그램 해외에 있는 것을 사용했다. 사용료 소득 맞아요. 그런데 ERP를 해외에 있는 업자가 와서 만들어줬다. 이건 사용료가 아닙니다. 개발비지. 개발비는 그냥 조세조약 체결돼 있는 나라라고 하면 그냥 돈만 주면 돼요. 원천징수 없는 거예요. 이게 대상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는요, 적용할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다음에 무슨 소득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조세조약을 보는데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국세청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국제조세과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그 조세조약을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그 정도 적용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원천징수 토탈에 대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봤는데요. 원천징수를 정리해 본다고 하면 원천징수는 원래 소득자가 내야 될 세금을 지급자가 대신 심부름해 주는 거예요. 심부름값 없습니다. 근데 심부름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산세가 존재하겠죠. 이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맞춰줘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다 보면 이 선택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규나 사례들 보면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적용할 때는 하나하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예규를 살펴보면서 또는 이 판단예를 살펴보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천징수를 잘 하려면요. 원래 판단 몫이지만 우리 회사의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가 문제가 없어야죠. 그리고 나서 소득자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것을 토대로 보면 소득자가 어떤 세금을 부과받을 것이냐, 추후에 어떤 세금이 적용될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물론 우리 회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일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난해한 원천징수도 조금 더 쉽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본 교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의 기본적인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적용할 때는요, 법규를 다시 확인하고요. 지금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법규를 확인해서 이 적용 확인 받은 다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